네, 강신업 변호사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 개건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이 압수수색, 청와대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느냐 이제 여부를 놓고 지금 다투고 있는데 특검 측에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차명폰으로 계속 전화 통화를 했다. 그래서 그 차명 전화 압수수색을 위해서 청와대에 들어가야 된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 그 차명폰의 그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을 좀 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차명폰이라고 하는 거는 윤 전추 행정관이 실제로 개통을 해갖고 사용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통화 기록 조회는 어느 정도 끝난 거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실물을 확인하지 못한 거거든요. 통화 기록에 대한 조회만 있을 뿐이지 그 과정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실물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청와대 어딘가에는 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경내에 진입하는 압수수색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물질적 증거들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청와대 입장에서는 그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뭐 오늘 내일 중으로 나올 거라 주목됩니다. 네, 지금 교수님께서 설명은 하셨는데 궁금한 게 지금 이 휴대전화는 압수수색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휴대전화라는 것이 차명폰으로 지금 만들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얘기했듯이 지금 그 통화 기록을 조회를 했는지는 뭐 분명치 않지만 지금 서울행정법원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특검 측에서 지금 이 압수수색 검증 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이라고 하는 이런 소송을 걸은 거죠. 그리고 이제 항고 소송을 같이 걸어가지고 바로 여기서 내일 이제 결론이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청와대를 이제 법리적으로 압수수색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인데 지금 이제 얘기했다는 것은 590여 회 최순실과 박 대통령이 통화를 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독일에 나가서도 그것만 해도 127회 통화를 했다는 것인데 이거를 2016년 4월부터 10월까지 했기 때문에 하루에 3통 이상 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 굉장히 그 서로 어떤 공모를 했다는 증거고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 들어가서 이 휴대폰을 압수수색을 해봐야만 우리가 이제 그 내역을 전체를 알 수 있다라고 특검에서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청와대에서는 그것이 그런 것이 아니다. 이것은 사적인 것이고 이 공모관계라는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꼭 압수수색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당신들이 만약에 통화 내역을 갖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이 실물을 반드시 압수수색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청와대 입장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이유로 한 그러니까 청와대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 청와대 입장이고 특검에서는 이와 같이 이런 증거가 있는 것처럼 다른 증거도 많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꼭 청와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것이 특검의 입장인 것이죠. 그래서 법원에서는 뭐 오늘 밤 자정까지 일단 뭐 필요한 자료들이 있으면 추가로 내고 내일 이제 이걸 결정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이 청와대 압수수색과 더불어서 박근혜 대통령 대면 조사도 지금 특검의 과제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비공개로 뭐 하겠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일단 이미 한번 실패한 전적이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좀 특검 아십니까?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조사 일정이라든지 장소 등이 일부 혹시라도 언론이라든지 새어나갔을 경우에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다시 빌미를 잡을 수 있는 여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대면 조사가 혹시 성사가 되더라도 다 조사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나 그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들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지금 물밑적으로 접촉이 되고 있는지 여부는 확실치 않습니다만은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도 무조건적으로 대면 조사를 거부하기에는 명분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특검의 이 수사 기간이 2월 28일을 거의 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특검의 수사가 종료되더라도 그 과정에서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끊임없이 끝까지 대면 조사를 거부했다면 그러한 내용들까지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기소를 하게 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탄핵 여부가 결정되고 난 뒤에 언젠가는 박근혜 대통령도 결국은 사인의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확률을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기간 속에서 만약에 특검과 어느 정도의 조율이 협의가 된다라면 비공개로 수사를 빠르게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도 방법이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 대면 조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 다른 인물들의 공소장에 뭐 박근혜 대통령의 피의 사실이 적시됐다. 뭐 압수수색을 할 때도 피의자로 적시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실제로 신분이 뭐 피의자로 입건된 건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 부분은 이제 특검이 14일 날 밝혔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번에 압수수색 영장에는 피의자로 적시가 돼 있던 것 같고요. 그래서 헌법 위배라고 대통령 측에서 강하게 어필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특검에서 얘기하는 거는 조금 얘기가 다른데요. 어쨌든 특검에서는
당시에 이제 블랙리스트라든지 뇌물죄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소 제기하면서 조윤선이라든지 김기춘 장관 같은 경우는 블랙리스트로 공소를 제기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이름이 적혔다고 그래서 네. 피의자라는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그리고 피의자로 지금 입건한 건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고요. 사실은 네. 아직 안 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리고 앞으로도 피의자로 조사를 할지 참고인으로 조사를 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사실은 이제 그 대면 조사가 막히자 조금 후퇴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 측과 어떤 알력을 일으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피의자로 조사를 하든 참고인 조사를 하든 어차피 기소를 못하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지금 언론 측에서 계속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려 드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아직 피의자라든지 참고인이라든지 이거에 대해서는 정해지지 않았고 반드시 피의자로 입건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정도를 밝혔다고 봐야겠죠. 그럼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이번엔 대면 조사가 가능할까요?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예, 그렇게 봅니다. 대통령 측에서도 이번에 받고 넘어가는 것이 낫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번 주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늦어도 이제 다음 주가 마지노선인데요. 네. 그것을 비밀로 한다는 것뿐이지 전격적으로 이제 양측이 조율이 돼서 네. 대면 조사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특검이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이걸 이제 연장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뭐 황교안 권한대행이 승인을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국회를 통해서 이제 법을 통해서 이렇게 연장을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좀 불투명한 것 같아요. 박주민 의원이라고 이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도로 해갖고서는 뭐 여러 국회의원들이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특검법에 따르면은 30일을 황교안 권한대행이 승인을 해주면 30일이 연장이 되는데 예. 이 특검법 개정안 의원들이 발의한 법에 따르면 50일의 연장이 가능하거든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상임위라고 불릴 수 있는 법사위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법사위 간사가 그 유명한 새누리당의 김진태 의원,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이죠. 간사 간의 태극기 합의가 집회에 통과되지 나가시는. 않는다라면 사실상 통과되기 어려운 상황이고 네. 그렇다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또 배제할 수는 없는데 지금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이게 또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능성을 다 통과하고 나서라도 만약에 국회에서 법안이 의결됐을 경우에는 또 황교안 권한대행이 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네. 현재로서는 특검 입장에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승인해주지 않는 이상 이 수사기간이 연장되긴 어려운 상황으로 보고 아마 2월 28일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수사에 임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특검 기간 연장 여부가 지금 관련이 큰 부분이 헌재 심판 일정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증인신문 일정을 보면 일각에서는 3월 13일 이전에 최종 결론이 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가능하다고는 봅니다. 근데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네. 지금 22일까지가 증인신문 기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23일까지 최종 정리 준비 서면을 내라고 얘기를 했죠. 네. 근데 대통령 측에서 아직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대통령이 이제 본인이 출석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그 본인 출석 여부를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헌재에서 했죠. 네. 근데 아직은 이제 알려주지 않았고 대통령 측에서는 최종 변론기일에 말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한 부분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세 사람의 나오지 않은 어제 말이죠. 증인들에 대해서는 바로 이제 직권으로 취소를 했고요. 2명을 더 증인 신청을 했는데 네. 이진동 TV조선 기자하고 최철 문체부 장관 비서관 둘 다 받아들이질 않았거든요. 그렇죠. 네. 이걸로 보면 증인 신문은 22일 날 끝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23일 날 최종 정리 준비 서면을 내면서 이제 대통령이 나올지 여부가 이것을 결국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대리인단 측에서 얘기를 할 텐데 이 여부에 따라서 근데 바로 정하면 다시 말해 대통령이 나온다 하더라도 2월 중으로만 26일 뭐 25일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하면 3월 13일 이전에 결국은 결정이 날 것으로 판결이 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예. 네. 그 박근혜 대통령의 헌재 출석 여부도 여부지만 지금 또 이 고영태 관련 네. 녹취록도 지금 변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는 20일 그 최순실 재판에서 이 중에 일부가 1시간 분량으로 편집돼서 공개된다고 하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 이사거든. 네네. 사무총에 이사로 돼 있어. 네. 그래서 대무이사. 그래서 너 그냥 책임지고 옷 벗어 그냥 그렇게 하고 쫓아버리려고. 그 사무총장의 문제 있는데 그 문제를 너 이거 감사 돈 이거 어떻게 됐냐 이거 이거 왜 안 저있다고 보니까 문제가 있네. 이거 너 그 사람 이사거든. 미르재산도 지금 사무총장 바꿔야 돼. 이사장도 바꿔야 돼. 알아보면 되죠. 알아보면 돼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형 사람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알겠어요. 미르. 예.
고영태 씨가 이 재단을 장악하려고 한다는 그런 의도가 들어있다 이러면서 이제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해서 고영태 씨에게로 지금 비난의 화살을 몰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이 최순실 씨가 아니라 사실은 고영태 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네. 이건 좀 너무 좀 뭐라 그러죠? 확대된 억지, 해석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최순실 씨가 모든 걸 기획하고 그 밑에서 고영태 씨를 비롯한 사람들은 손발이 돼서 움직였다라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좀 반대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기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재로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을 비롯해서 최순실 씨와 함께 국정농단 했다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고영태 씨가 데려온 인물들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동안 헌재 심판 과정에서도 마찬가지고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도 이러한 인물들이 나와서 굉장히 많은 증언들을 하게 되는데 그 증언에 대한 신빙성 문제에 분명히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녹취 파일 중에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을 비롯해서 사익을 추구하려고 했던 부분들에 대한 검증은 분명히 필요한 부분들이지만 네. 사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국회 소추위원단이 탄핵을 가결하게 된 적시된 사유를 보게 되면은 고영태 씨와 고영태 씨 사람들이 다 빼고 나더라도 얼마든지 탄핵에 인용될 수 있는 본질적 내용들은 바뀌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헌재 심판관들이 저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현명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회 소추위원단 입장에서는 이게 본질과 상관없기 때문에 증거로 채택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지만 일부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자고 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외적인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전부 쳐내는 부분들을 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대한 녹취 파일들이 굉장히 많은 모든 것들을 다 틀자고 하는 대통령 측의 의견에는 모든 것들을 다 거부하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공정성에 기반하고 피청구인인 박근혜 대통령이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상태 속에서 재판을 그러면서도 신속성을 이끌어가기 위한 헌재 노력이 좀 어느 정도 보이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이 녹취 파일이 지금 2,00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 측에서는 뭐 일부를 틀어보자 이랬는데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는 나머지도 다 틀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에요. 왜 그런 거죠? 대통령 대리단 측에서 지금 형사재판을 먼저 말씀드린 형사재판에서는 지금 틀어보기로 했습니다. 예. 20일 날 말이죠.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녹취록도 물론 제출이 됐습니다만은 녹취 파일 5개를 아마 틀어보기로 한 것 같아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헌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재는 이 2,300여 개라고 그러는데 이걸 뭐 다 틀어보자는 얘기지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이 중에 상당 부분을 틀어보자는 얘기일 것이고 그런데 이제 강일원 주심이 재미난 얘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대통령 대리인이라든지 국회 소추위원단보다 우리 헌재 재판관들이 더 잘 알고 있다. 네. 그 녹취 파일에 대해서. 그리고 많이 들어봤다. 이런 네. 얘기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 틀어보지는 않을 것이고 만약에 대리인단 측에서 얘기를 한다면 그 몇 가지는 모르겠어요. 그 기일은 가능하거든요. 바로 잡으면.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녹취 파일에 나오는 김수현이라든지 네. 또 고영태라든지 등등의 등장인물들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대리인단 측에서 불러서 증인신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지금처럼 과연 헌재가 그 증인 신청을 받아주지 않을지 내지는 이제 김수현 씨 같은 경우 말이죠. 네. 이런 경우가 조금 하나의 그 변수로 남아있긴 합니다. 근데 대통령 대리단 측에서 앵커님 뭐 질문에 말씀드리면 당연히 하나씩 다 틀어봐서 시간을 좀 버는 것이 아무래도 유리하니까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봐야겠죠. 예. 근데 지금 또 새로운 증거가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39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취득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또 논란이 계속되고 네, 그거는 이제 있어요. 법리적으로 아주 그 재미난 이론입니다. 예. 독수 독과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동나무 열매에서 나온 열매는 역시 독과실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네. 불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 네. 네. 증거로 쓸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네. 사실은 안종범 전 경제수석 이 수석이 이것을 증거로 쓰는데 동의하지 않았다는 말이 나왔거든요. 그러게요. 이의 신청을 했다. 예.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것이 그 비서관인가가 임의로 줬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것은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고 그렇다면 이 39건 말이죠. 지금 새로 취득한 네. 안종범 수첩 이것을 증거로 쓸 수 없게 되면 삼성 이 수사와 관련해서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네. 여기에 이제 삼성 수사를 함에 있어서 그 특검이 박차를 가하게 된 것이 여기에 이제 그 삼성에 메모가 관련된 있었죠. 뇌물 예. 관련죄 공정이라든지 금융 이런 얘기도 있었고 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꼼꼼하게 적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당연히 이제 그 특검 측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나오는 얘기가 안종범 수석이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았다. 네. 증거로 쓰는데 동의했다. 뭐 이런 말을 했어요. 네. 근데 또 반대 측에서는 지금 그렇지 않다. 이것은 의법한 수집 증거기 때문에 증거로 쓸 수 없다. 이런 말을 했고요. 네. 근데 하나 말씀을 드리면 그 2009년 3월에 말이죠. 네. 당시 제주지사이던 김태
그 현 제주지사가 있었어요. 그분의 그 재판에서 유죄가 나왔었는데 그것이 대법원에 올라가서 몇 가지 이유로 무죄가 됐습니다. 네. 네. 바로 이 독수독과 이론인데요. 하나가 뭐냐면 당시에 그 제주지사의 비서관이 업무 일지와 수첩을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임의로 가지고 나왔는데 네. 영장도 제시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영장의 압수 목록도 5개월 후에 제시가 되고 네. 그리고 그 수색한 장소도 영장에 제시되지 않은 장소에서 그것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위법한 증거고 따라서 거기에 써 있는 것은 증거로 쓸 수 없다 그래서 무죄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안종범 이 경제수석이 정책조정수석이 네. 얘기한 이 수첩이 그야말로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최순실 쪽에서 안종범 측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위법하게 쓰여진 증거라면 그러면 이것이 삼성 어떤 수사에 있어서 네.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관련된 이 혐의를 밝히는데 이 수첩이 중요하게 이용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또 새로운 혐의가 추가된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와 달리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인물도 늘었을 뿐만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핵심적으로 뇌물죄, 위증죄, 횡령에 대해서는 뭐 지난번에도 마찬가지로 청구가 됐던 내용이고요. 네. 이번에 추가된 거는 바로 이 재산의 국외 도피와 범죄 수익 은닉 혐의가 추가됐는데 네. 이건 말 그대로 정유라 씨에게 말을 사주려고 했던 돈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직접적으로 사준 게 아니라 말을 살 수 있도록 그 법인과 컨설팅 계약을 맺게 되는데 네. 그러한 법인으로 돈을 외국으로 송금하는 과정 속에서 국내 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이게 이제 재산을 국외로 도피했다. 그리고 네. 범죄 수익을 은닉했다라는 부분들은 말을 이제 삼성이 보유하고 있는 것들을 매각하면서 최순실 씨 일가가 그것들을 싼 값에 사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걸 도왔다.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한 얘기인데요. 예. 이거를 가지고 이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영장 청구가 과연 발부가 될 것인지 여부는 조금 사람들마다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사실은 그 지난번에 기각됐던 부분들이 덧붙여갖고 이러한 정황 증거들이 추가적으로 뚜렷한 정황 증거들이 나왔다라고 보기엔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고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어찌 보면 가장 큰 줄기라고 볼 수 있는 뇌물죄 여부와 조금 연계돼서 보여질 수 있는 이 가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과 이 대가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뇌물죄에 대해서 얼마나 좀 명확한 증거들을 가지고 내보일지에 대한 여부가 좀 촉각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검이 아직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예. 결국은 현재로서 추가된 인원이 이제 박상진 사장이라든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실행에 가담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난번 구속영장 청구에는 이재용 부회장에만 집중했던 부분들인데 혹시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더라도 실무선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뇌물죄를 입증할 수 있는 일단 하나의 고리를 잡아놨기 때문에 여기에 덧붙여갖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더 추가적인 내용들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교수님 말씀에 네. 잠깐 덧붙이면요. 사실은 아까 말씀 그 국외 도피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관계는 똑같은데 제명이 늘어났다는 것뿐이고요. 사실관계가 늘어난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서 말이죠. 이 주식 처분하는 거, 이 네. 매각을 1,000만 주로 500만 주로 줄여줬다는. 그러니까 합병된 삼성물산의 주식을 삼성 SDI가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공정거래위원회 어떤 요구에 의해서. 근데 청와대가 개입해가지고 이 청탁이 있었고 특혜가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떤 순환출자 해소에 의해서 특혜를 줬다는 거 하나.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장시키는 데 있어서 특혜를 줘가지고 네. 상장을 시켰다는 거 하나. 그리고 이 말을 우회시켰다는 거죠. 추가로 말세탁이라고 또, 하는 네. 거. 그래서 블라디미르라고 하는 말을 사는 데 있어서 여기에 특혜를 줬다고 네. 돈을 줬다고 하는 것이죠. 원래는 이제 그 처음에 갖고 있던 비타나 V라고 하는 말을 팔았다고 그랬습니다. 팔았으면 이 삼성전자가 주인이기 때문에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죠. 이 돈을 안 받은 겁니다. 예. 그리고서는 이제 덴마크 중개상한테 이 말을 2마리를 다시 최순실한테 주고서 그 돈으로 이렇게 이제 대체를 하도록 최순실이가 돈만 조금 주면은 그러니까 최순실의 소유로 만든 거죠 말을. 네. 그렇다면 이제 말을 우회적으로 사줬다는 이 부분, 이 세 가지가 사실관계에서는 추가가 됐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과연 그렇다면 대가성과 즉 청탁이 있었고 특혜가 있었는지 인과관계가 있었는지 이 부분에 따라서 이번에 영장이 과연 발부가 될지 기각이 될지가 결정될 그런 부분입니다. 이미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된 전례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뭐 혐의가 추가가 됐다고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 이게 좀 논란이 있기 때문에 과연 영장이 발부될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이 전담 판사가 누군지도 또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네. 한정석 판사인데요. 네. 뭐 말 그대로 뭐 정석이라고 그래가지고 성실하고 또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런데 지금 말씀 하나 드릴 거는
원래는 저번엔 조의원 판사가 담당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지금 판사가 3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3사람 중에서 한 번 했던 사람은 다시 못하게 돼 있습니다. 아, 같은 사람에 대해서요? 예, 법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대법원 예규로. 예. 그래서 이제 2사람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조의원 판사는 빠지고 한정석 판사와 성창호 판사가 이제 둘이 남았는데 네네. 성창호 판사는 어제 최경의 총장 그 새벽까지 예. 영장 심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정석 판사한테 간 거고요. 한정석 판사는 99년에 판사로 임명이 됐고 네. 비교적 젊은 사람인데 굉장히 능력 있고 성실하다고 해서 이 영장 전담 판사를 맡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원리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예.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관계, 법리관계를 따져서 영장을 발부해야 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겠죠. 예. 내일 이제 영장 실질 심사가 열리고 그 결과가 나오게 될 텐데 삼성 측에서도 상당히 이제 긴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지켜보도록 하죠. 네, 지금까지 강신업 변호사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 개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